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직 지사를 이 법정 구속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 이 우려와 이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언제까지냐라는 것이 설 민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분위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경제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회가 제대로 경제살리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노까지도 좀 있지 않았느냐. 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보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러한 정치권의 설 민심에 대한 의견들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치인들은 설 연휴 이럴 때 보면은 뭐 지역에 가서 설 민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뭐 향후에 뭐 전망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두 분도 지역 민심 다 살펴보고 오세요? 정말 그러세요? 김영남 의원님, 예.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는 보통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한 바퀴씩 돌죠. 예, 돌면서 뭐 거기서 점심도 먹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 연휴가 막상 시작하면 어디 갈 때는 딱히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친인척들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설이나 추석이 한가위 지나고 나면 민심이 어떠냐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민심이 정치인에게 그대로 전달될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제 경우는 이제 노인정을 쭉 돌면 이제 오히려 이제 노인정 돌면은 다른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아, 그래요? 예, 살아가는 얘기, 그다음에 힘든 얘기, 이런 얘기 하고 가족 모였을 땐 3대 금기어가 있잖아요. 첫째가 취업, 두 번째가 결혼, 세 번째가 정치 얘기. 하고 나면 꼭 싸우니까 금기어가 있어서 피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각 당의 설 민심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이 설 민심 전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판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전한 설 민심에 대해서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정권이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민심을 빌어서 하면서 점점 국민과 유리되고 괴리되는 거죠. 사실은 특히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명과는 달리 대단히 반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니까 상권 분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도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구성의 독립이에요. 일단 구성이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구성의 독립이 일단 침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어제까진 칭찬하던 판사를 적폐 판사로 몰고 뭐 판사들 탄핵해야겠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점점 국민의 민심과 멀어지면서 정권이 망해가는 겁니다. 사실은. 최민희 의원님. 희망사항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복잡한 얘기 하셨는데 첫째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건 양승태 전 대법관 체제죠. 네. 그래서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는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게 개혁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내부적인 개혁 동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순된 위치에 문재인 정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쭉 타고 다녔는데 어떤 분들이 막 달려와서 그거 봐라. 적폐 판사를 일소하지 못하니까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 집안이 좀 보수적인데 보수적인 이제 집안에서는 아니 김경수가 그렇게까지 했냐 뭐 그래서 했으면 그렇게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거에 대해서는 보수고 진보고 가릴 것 없이 다 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그다음에 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2번 대통령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참여정부 때 비서관 했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이라고 하시면 곤란할 아니 그러니까 민정수석 같고요. 하실 때 자기 산하의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고 또 비서실장 할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이 되고 헌재 재판관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걸 표현할 때 그건 문재인의 비서관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은 대법관이 못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대에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국회에서 판단해서 대법관은 국회에서 꼭 표결하지 않습니까? 표결에 통과했으면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야 될 것 같다. 청와대 비서관 했던 분이 대법관 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권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대법관 시킨 적은 없었는데요. 네,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는 민주당이 재판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는 반면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판결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김영남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당연하죠. 안희정 전 지사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이 후보로 출마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대들었던 사람이니까 구속이 되든 말든 민주당은 신경 쓸 바가 아닌 것이고 김경수 지사야 지난 대선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1등 공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공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1등 공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벽상 공신이라고 그랬죠. 벽에 이렇게 걸어놓은 공신록을 벽에 걸어놓는 공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벽상 공신급이죠. 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그때 아마 문재인 후보의 수행실장을 하셨죠. 네. 김경수 당시 의원이.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1심에 유죄 선고되고 구속이 됐으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김경수 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180도 다른 거는 그런 이유죠. 예, 추민희 의원님 휴대전화 줄여주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첫째는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정파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건 그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고 1심 재판부가 좀 지나쳤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컴퓨터 업무방해죄죠. 그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실형이 선고된 예가 없는데 실형을 최초로 선고하고 이러니까 논란이 될 만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의 벽상 공신은 국민들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신은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공신 이런 말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미투잖아요. 예.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투의 본보기 같은 이런 거라 본인은
부분적으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는 그 미투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도한 사회적 흐름이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미투 운동이 보다 좀 광범위하게 문화운동까지 의식을 깨는 의식운동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사안인데 그 흐름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안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청취자 6624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엄청난 양의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여당은 민심을 똑바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김원일님께서는 뭐 사건 하나 터지면 그걸로 정권 다 끝났다는 류의 분석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문정부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 4월 재보궐선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올 4월에. 민주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자유한국당과의 1대1 구도를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 쪽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최민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뭐 전략이니까요. 선거 전략. 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든지 그거는 뭐 민주당 차원의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전략이 있겠죠. 또 후보가 있습니다. 일단 후보가 이제 선출되고 나면 그 후보가 또 어떤 전략을 쓸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공당이 후보를 안 내겠다, 양보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후 이제 단일화를 당 차원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고 후보 차원의 단일화는 후보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고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 있을 수 없는 일인 건 맞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매번 해왔죠. 그러니까 중요 선거 때마다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일정 지역의 후보를 양보받고 또 그 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민주당과 협력해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른 야당을 비난하는데 정의당이 이제 행동대장격으로 매번 나서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4월 말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자당 후보를 유지할 수 있을까 대단히 의문입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끝까지 못 버티고 중간에 자당 후보를 그냥 드랍시키는데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양보를 하는 일은 없었고요. 지난번에도 후보가 나오면 후보 간의 단일화를 했던 겁니다. 그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을 민주당 행동대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의당에 대한 대단한 신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말씀은 곤란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비록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보수화돼 있어서 정의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가지지 못했으나 저는 가장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보 정당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제가 바로 잡습니다. 행동대장은 너무 과하셨습니다. 아니, 뭐 사실대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입장이 동일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의견 표시인데 행동대장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은 없이 그냥 누가 시키면 하는 게 행동대장인데 제가 정치적 보기에는 거래를 하는 거죠, 항상. 아니죠. 어떻게 항상 정치적 거래를 합니까? 정치적 거래는 사실은 지금 제1야당이 더 많이 하셨죠. 사실은 후보를 단일화할 정도로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 이념의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합당하는 게 맞죠. 따로 정당을 둘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합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매번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정당은 각기 존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거래를 해왔던 게 오히려 명분이 없는 행동이었죠. 거래하면 자유한국당이죠.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장하고도 거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정의당을 행동대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4월 재보궐선거가 있는 곳이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PK 지역의 두 곳이에요.
총선도 그랬고 대선도 그렇고 PK가 지난 선택은 민주당 쪽으로 선택을 많이 지금 한 추세였는데 그렇죠. 이번 재보궐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뭐 통영 그쪽은 한국당이 무난히 물론 후보가 중요합니다만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창원 성산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원 쪽 지금 민심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창원은 공업 지역이잖아요. 공단이 많은데 지금 원전 포기 정책과 관련해서 그 관련 회사가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경제 문제는 국민들께서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통영 현역이 이군현 의원이었죠. 전 의원이었죠.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이때도 무투표 당선되지 않았었어요. 후보가 상대 후보가 없어서 투표 안 하고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추세상 별 의미 없는 지역구죠. 승부가. 근데 이제 경남,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전에 자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군현 전 의원식으로 이렇게 사퇴했을 경우 이 경우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를 자신하는 것 또한 뭐 별로 그렇게 국민에게 면이 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 문제로 그만두신 거잖아요. 정치자금법이었죠. 그래서 그 경남, 창원, 성산 정도는 이제 정의당 쪽에서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에 탈당 기자회견을 했고요. 다음 총선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맞설 정치인 유세차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돕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박지원 의원을 대신할 정치인을 함께 찾아보자며 재차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손혜원 의원에게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의원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신경전 두 분은 어떻게 보실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 위치인가 싶은데 먼저 김영남 의원님. 손혜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입장이 곤란한 분이 박지원 의원님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히 자기 지역에 뭐 예산 단돈 10원이라도 생기면 그거 본인이 노력했다라고 다 선전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리고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그 사건이 터지면서 과연 그럼 문화재청 예산 500억 이게 박지원 의원의 힘이었냐 뭐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장이 곤란해지셨죠. 그래서 중간에 입장이 뭐 한두 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손혜원 의원을 좀 응원하고 방어하다가 아닌 게 됐다가 또 나중에 또 입장이 애매모호해졌는데 이게요. 박지원 의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백전노장이고 정말 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싸울 때 제일 곤란한 상대가 누구냐면 본인을 자해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정말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을수록 민주당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지도부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탈당을 뭐 형식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이 손해보는 짓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자해하면서 막 덤비자고 싸우는 사람하고 같이 맞붙어 싸우기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능수능란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과의 싸움은 참 싸우는 것 자체가 참 곤란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목포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호남 쪽에 친인척이 있는데 이번 얘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뭐 목포 분위기는 중앙의 야당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투기할 지역이냐. 이해 충돌은 다른 제1야당이 더 많지 않냐. 그래서 손혜원 의원에게 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자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전노장도 네. 민심 앞에선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손혜원 의원은 애초에 국회 들어오실 때 한 번 하고 말겠다고 공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더 잃을 게 없잖아요. 예, 본인은 문화재를 살리고 나전칠기를 살리고 목포를 살리고 싶어서 한 일이 절차나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적인 절차를 통했다고 해서 지금 뭐 거의 대통령 후보급으로 욕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그리고 자기가 뭐 그걸 딛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바른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을 바꾸시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쩔쩔매는 듯한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명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기에 가세해서 네, 거기 목포 출신이시라면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더 이 갈등은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내년 총선 말씀하셔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좀 잠시 쉬었다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갈까 하는데요. 그 올해는 이제 4월 재보궐선거 말고는 이제 큰 뭐 선거는 없고 내년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경남 지역 총선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차출설 관련된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떠나서 서울대 로스쿨을 위해서는 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이죠? 저번에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 때 답변하는 거 보니까요. 네. 명석이 법대 교수 출신이신데 이게 항고하고 항소도 구별 못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명직 공무원이라고 교수직을 안 버리고 지금 휴직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네. 서울대 학칙상 선출직에 출마하면 교수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위해서는 그냥 교수직 학교로 돌아가지 말고 부산이 됐든 경남이 됐든 출마하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토론 수준 좀 높입시다. 그게 어떻게 서울대 법대 로스쿨 교수가 그 개념을 몰랐다고 하십니까? 실제로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죠. 운영이 그때 할 그 때 의원님께서 그 국회에 나가서 청문 대상이 돼 보시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국 교수를 뽑은 서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공격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건 저는 뭐 나가게 되면 나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조국 민정수석의 개인적인 결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출마라는 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아무리 국민들이 본인을 원해도 자기는 가족까지 을로 만드는 이런 레이스에 안 들어오겠다고 버티잖아요. 사실 조국 수석도 아쉬울 게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결단이 동반되는 거라 깊은 고민에 빠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정치는 명분과 세력으로 한다고 해요. 네. 앞으로 저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를 어디를 보면은 그 미래가 보일까요? 현실 정치를 하든지 책을 쓰든지 또 학생을 가르치든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것을 이제 다시 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로 보시는 거죠. 제가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그런 역할은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의미 있는 결정하시게 되면 저희 프로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훈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무능한 과속, 불통, 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일 대우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루어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저희 시사본부와 지난해 10월에 인터뷰를 했었고 또 오늘 오전 11시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민희 의원님. 저요? 예. 그러니까 왜 나왔냐? 가만히 보니까 나머지는 뭐 다 그렇고 단일 대오의 보수 대통합이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대표와 바른정당의 일부와 합당하겠다는 그런 거겠죠. 뭐 이거는 당선되면 가장 보수 대통합의 가능성은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오세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좀 늦췄죠. 네. 사실은 지난달쯤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늦춰서 손해 봤어요. 왜냐면 그 며칠 동안 네. 다른 후보가 오세훈 후보는 말이야 출마 포기하고 자기한테 힘을 보탤 거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을 많이 퍼뜨린 후보가 출마 있었거든요. 선언 오늘 출마 선언 전에. 예. 그래갖고 자기는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출마 선언하려고 했던 게 네. 오히려 사실은 손해를 좀 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연휴 끝나자마자 서둘러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략적인 그 전당대회 구도는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빅3 네. 그리고 그 외 분들 함께 하는데 정우택, 주호영, 심재철, 안상수 의원 쪽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경선 룰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김영남 의원님. 별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가 룰을 따지기 시작하면 뭐 경기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룰대로 하면 이달 20일쯤 소위 당대표 후보 컷오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4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컷오프 되고 4명이 이제 27일 본선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뭐랄까요. 4등 안에 좀 들만한 분이 뭐 룰을 자꾸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4등 안에 못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룰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여기가 보면 이제 여론조사 30% 책임당원 70%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예, 당원들이 뽑는 건데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이 지난해만 해도 18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였는데 지금 34, 5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늘었는데 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흔히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하자라고 해서 당원 가입한 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70%인 당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꺼번에 들어온 태극기 부대에 동료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추정되는 분들이 초기에 제가 8만이라고까지 얘기 들었는데 보니까 10만 명이 더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직적인 대우가 가능한 그분들의 뜻대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러면 이제 태극기 부대 정당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현재 지금 일정대로 본다 그러면 2월 20일 정도면 빅4 이렇게 컷오프가 결정되나요? 그렇죠. 예. 4명으로 자르는 건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룰대로 하면 네. 4명으로 추려지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도 입당을 많이 했는데 예. 책임당원이 그렇게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늘게 된 1등 공신은 사실은 민주당이에요. 집권 여당의 그 어떤 경제 정책 특히 그거에 열받아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태극기 집회 참가한 분들이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되게 잠시만요. 네. 그 전당대회가 오는 27일인데,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일정이 또 겹쳤어요. 그게 뭐 연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지방선거 전날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날짜가 하필 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후보 중에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하자. 이 일정을 연기했다가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한 번 정해진 일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뭐 알아서 할 일이죠. 자유한국당이.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고 체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북미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대가 겹친 것은 책략이다. 이렇게. 그 책략이라면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갑자기 북한에서 미국에 지금 남한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이 전당대회를 27일 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북미 정상회담을 잡아봅시다. 이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하고 북한에 동시에 그렇게 부탁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기상천외한 발상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진짜 이상하게 보이죠. 그리고 뭐 연기하고 안 하고는 그냥 자유한국당이 알아서 할 일이죠. 김영남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기 판단은 어디서 하죠? 전당대회 그렇죠. 그 지금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지금 거기 선거관리위원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에서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예, 그렇죠. 보면은 그 황교안 전 총리 쪽에서는 현재 27일을 고수할 것 같고. 예.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연기하자고 주장하시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1등 후보는 정해진 대로 그냥 가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등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게든 역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연기 내지는 뭐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과거에도. 보통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 주간의 정치권 말말말 들여다보는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